코로나19로 답답했던 올 한 해. 일명 Z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재택근무를 비롯해 집콕 문화가 자리 잡았고, 사람들 없는 곳에서 조용히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 집에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도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MBTI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가능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 말고 이런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졌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성격 유형 검사의 일종인 MBTI는 나도 몰랐던 나 자신에 대해 알게 해주는 도구로서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이름도 생소한 MBTI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또 어떤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성격을 유형화할 수 있는 걸까요? 모두가 쉽게 빠져들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MBTI 이야기. 다큐S 프라임이 따라가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기 시작한 MBTI 성격 유형 검사. 지금부터 MBTI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인과 함께 그 핫하다는 MBTI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취향대로 선택지를 고르고 나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성격인지 알려주는 건데요.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하듯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대기발랄한 활동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걸까요? 재미있었어요. 맞는 것은 심하게 맞고 틀린 건 심하게 틀린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를 잘 알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자기랑 나랑 진짜 안 맞네. 다른 성격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역시 좀 다르구나. 잘 맞춰 살아야겠구나. 다르니까 더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더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는 서연이와 엄마와 비슷한 점은 공감해주고 또 서연이랑 엄마랑 다른 점은 서로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주고 수수께끼 같았던 상대의 마음까지 쉽게 풀이해준다는 매력 때문에 흥미를 끌고 있는 MBTI. 알고 보면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이나 된 심리검사 도구라는데요. 이미 심리 상담 분야에선 오래전부터 꾸준히 활용되어 온 MBTI.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떠오른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런 게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무의식적으로는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는 특히 이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반대로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보다 확실한 걸 붙잡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의식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 같은 거가 되게 자기 주변부터 보다 확실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갖게 되는 것, 그런 거를 원하는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나. 코로나19가 찾아온 이후 우리는 저마다 답답한 현실을 견디며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스스로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순간, MBTI라는 심리적 도구를 재발견하게 된 건데요.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MBTI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오랫동안 MBTI에 대해 연구해온 기관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던 무렵인 1990년에 처음 세워졌다는데요. 그때부터 MBTI에 대한 이론,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궁금해하는 MBTI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MBTI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MBTI가 성격을 알아보지만 MBTI도 하나의 심리 검사의 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성격을 말하는지가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MBTI는 알아보는 게 딱 하나예요. 선호라는 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선호라는 건 뭐 좋아하는 거죠. 편안한 거. 그러니까 무엇을 가장 좋아하고 편안한지에 대한 것을 문항화 시켜서 그걸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을 분류하는 일종의 분류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BTI는 1900년대 미국의 캐서린 브릭스와 그의 딸 이사벨 마이어스 두 모녀가 만든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를 말하는데요. 그 이름도 마이어스의 M과 브릭스의 B를 따서 지은 것이라고 하죠. 두 모녀는 프로이트의 제자로 유명한 스위스 정신의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격 유형 지표를 만든 건데요. 이 작업은 융도 늘 궁금해했던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사실 융이랑 질문이 거의 동일한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와 다르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네. 그리고 1900년대 초중반에 인류가 겪은 참 뼈아픈 상처가 있죠. 세계 대전이 2차례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 인간이 서로를 왜 인간이 서로를 죽일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지? 이제 이 궁금증, 이 의문에서 사실 시작이 좀 됐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보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만들어진 MBTI. 그 구체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느 한 개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내향적인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무언가를 인식할 때 감각을 따르는지 아니면 직관을 더 중시하는지, 그리고 판단을 내릴 때 보다 논리적 사고에 근거를 두는지 아니면 감정적인지를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판단과 인식 중 어느 쪽을 주로 선호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때 4가지 지표에 대한 각 개인의 선호를 파악한 후 이를 조합한 양식을 통해 16가지 성격 유형을 설명, 성격적 특성과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전문적인 MBTI 검사의 경우 총 93개 문항에 따라 보다 치밀하게 선호도를 가려내고 그것을 통해 도출해낸 지표를 해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또한 얼마나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는 사실 그 안에 이게 흔히 말하는 산술적인 더하기의 연산이 아니에요. 심리는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다이나믹이 생겨요. 입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평면이 아니라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MBTI의 구조고요. 여기에 개인의 삶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유형, 독특한 유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최근 우리가 SNS를 통해서 흔히 접하는 다양한 종류의 MBTI 검사들은 단순히 지표만 제시할 뿐, 그 유형 중에서도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해석해주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16개의 한정적인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성격 유형 검사 그 자체보다 이를 해석하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내게 코드 이거예요라고 끝나면은 검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그 코드가 어떤 역동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석을 해주시고 그 해석 안에서 이게 대상이 일반인이거든요.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 검사한 이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삶이 이 유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어찌 보면 해석 플러스 해석 상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개인의 유형에 대한 이 해석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문적인 MBTI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2살 터울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외모는 똑 닮아 보이지만 서로 성격이 극명하게 다른 탓에 평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다는데요. 서로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MBTI 검사를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랑은 조금 표면적이나 아니면 피상적인 대화만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성격 유형을 제대로 알고 아 이래서 성격이 이렇구나 하고 앞으로 대화 방식에 있어서 접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대화를 길게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그 반대예요. 저는 약간 모험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언니는 정해진 거. 그냥 살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들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MBTI 검사의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전문가와의 오리엔테이션. 본격적인 검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이제 한 분씩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같이 좀 자기도 알고 또 상대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MBTI 검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해당 검사가 능력 검사나 지능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문항마다 자신이 더 쉽게 끌리는 쪽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또한 습관처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주 쓰는 경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알려주는 검사인지를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안내를 받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한 다음에 채점을 해야겠죠. 검사 결과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의 해석까지 진행이 되는 이 4단계를 거쳐야 온전한 심리 검사가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리엔테이션부터 첫 단추가 잘 꿰져야 이제 결과에 대한 신뢰나 자기 이해의 깊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한 분 여기 이쪽 단 간단하게 이제 본격적인 검사 시간. 1시간 동안 총 93개의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선호를 체크하는 건데요. 각 문항별로 2개의 예상 선택지가 주어지면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는 1번 문항과 친한 사람들끼리만 지내는 편이다라는 2번 문항이 있을 경우 자신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선택하는 것이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런 성향을 묻는 문항들이 비슷하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건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확인함으로써 검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도 이때는 이 성향이 더 가까웠던 것 같고 이때는 또 이 성향이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하면서 2가지 면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이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검사가 다 끝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채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점수는 유형을 구분하는 척도일 뿐 높고 낮음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좋은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송이
신초롱 자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먼저 언니인 신송이 씨는 ENFP형. 여기에 전문가의 해석을 더한 결과 열정적이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표현에 적극적인 면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인 신초롱 씨는 ESTP형. 유연하고 관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활동적인 반면 이론과 개념적인 설명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느 코드에서 다른 성향을 보였을까요? 이 언니인 ENFP 유형이신 분은 아마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적인 또 혹은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좀 맥락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 동생인 ESTP 유형은 그 순간에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아마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개인도 독특하지만 이 두 분 간의 이 일종의 두 번째, 세 번째 코드가 두 분이 정반대 코드세요. 언니랑 나랑 이게 진짜 달랐구나 하는 뭐 떠오르시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언니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질 않는다. 검사 결과를 마주하는 순간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자매는 이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상대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나를 자꾸 여기에 넣으려는 이렇게 언니한테 말할 때 유하게 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제가 생각해봤던 저도 진짜 이렇게 툭툭 내뱉는 성격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동생이랑 대화할 때 동생은 심플한 면이나 결과에 집중을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단어 선택을 할 때 너무 추상적이거나 돌려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더 명료하게 단어 선택을 전달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가 이런 언어를 쓰면 좀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렇다고 그런 언어를 못 쓸 거예요. 내 언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런 마음을 좀 갖는다는 것부터 좀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MBTI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왔음에도 서로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하는 신초롱 신송이 자매. 이번 MBTI 검사를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는데요. 서로의 표현 방식이 다르고 언어의 온도 차이가 컸다는 것 말이죠. 이런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 나가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진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관점에서 타인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 수준에서 타인도 그 수준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MBTI는 이제 내가 아는 수준만큼 내가 알게 된다면 타인도 그만큼으로 알게 되면 갈등이 있다든가 뭐 상호작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실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MBTI 검사는 이미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 바로 자녀 양육 분야입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심리상담센터를 찾은 하윤이와 엄마. MBTI 검사를 통해서 하윤이의 성격과 잘 맞는 공부법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으러 온 건데요. 평소 엄마가 느끼는 하윤이의 성격과 공부를 대하는 태도는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세도 바르고 학습하는 그 환경 속에서 집중도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취미 활동할 때는 자세가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 자유분방하게 즐길 줄도 알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좀 차분한 편이고요. 올해 6학년인 하윤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혼자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집중력도 뛰어난 편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하윤이의 장점을 살려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MBTI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본격적인 검사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습에 대한 고민 중에서도 특별히 내 성격과 잘 맞는 학습법에 대해서 좀 고민. 아이 양육에 있어서 MBTI 검사는 아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도구로 쓰이는데요. 그 전에 엄마와 자녀가 서로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아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지도하며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엄마인 만큼 둘 사이 관계가 좋아야 자연스레 학습 효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윤이뿐 아니라 엄마의 성격 유형도 함께 검사해 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윤이의 성격 유형은 ENFJ. 활동적이며 열정적이고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특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윤이의 엄마는 ESTJ 유형.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추진력과 지도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엄마와 딸이지만 두 개의 코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두 사람. 하윤이라는 진짜. 그래서 이제 행동 양식 안에 보면은 하윤이는 J가 나왔어요. 삶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그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잘 차곡차곡 쌓으셔가지고 나중에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에 대한 지표 검사에서 서로 극과 극의 다른 성향을 보인 건데요. 좋아 같이 나가자 이렇게 뭔가 적극적이고 아까도 그런 말 이런 결과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죠. 그렇다면 이런 하윤이와 엄마에겐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아이는 정서적 교감, 확인, 감정에 대한 좀 따뜻함 이런 걸 많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따뜻하고 친밀감에 대한 것들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많이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한테 무슨 보기를 결정하라고 할 때 어머니가 정하신 보기와 경험치보다는 하윤이가 조금 더 정해볼 수 있는 같이 만들어보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좀 제안 드릴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즐기며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중시하는 하윤이와 달리 엄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 건데요. 이런 경우 아이는 엄마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윤이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다 알게 돼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엄마는 저랑 다른 거 알고 있었는데 어떤 점이 다른지 알게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렇게 행동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일단은 제가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좋은 성향을 갖고 있으면 이제 아이가 원하는 방향에 제가 더 원동력을 보태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격 유형 검사의 활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도 쓰이는데요. 특히 각기 다른 개성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보다 원만한 사회성을 필요로 할 겁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교육 강사로 활동하는 이병훈 소장은 직장인들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MBTI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유연한 조직 관계나 활발한 소통법을 제시해 개인, 더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MBTI 진단은 16개로 사람들의 그 성격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기존의 다른 진단은 뭐 4가지, 6가지 정도로 사람을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단순하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죠. 너무 그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MBTI로 어떤 유형을 진단하고 그 유형별로 성격을 분류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으로 활용할 때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높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MBTI 진단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기업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업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개인 또는 팀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원하죠. 이때 각 구성원들 간의 팀워크가 끈끈해진다면 업무 효율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개인의 심리 상태와 성격 유형에 맞는 해답을 찾고 팀 구성원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뤄 협업할 수 있도록 이병훈 소장이 개발한 것이 MBTI 교육형 프로그램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결국 기업이랑 조직이라는 것은 상하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업무를 지시할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업무를 수명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좀 융화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소통 교육을 하는데 소통 교육 중에 한 가지의 방법론이 바로 MBTI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흔히 코드가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병훈 소장은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보단 포용력 있는 시각과 관점을 갖도록 교육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게 MBTI 기업 교육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MBTI 교육을 이제 받게 되면 사람마다 되게 다르구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고 인지하기 때문에 예전에 저 사람을 나의 기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스타일에 안 맞추면 그냥 틀린 사람이라고 이해를 했다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저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걸 선호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뭔가 협업하고 서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런 MBTI를 활용한 소통 교육을 실제로 지금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사원부터 과장급의 직원들. 먼저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에 대한 자신의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해 파악한 뒤 그룹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각자의 의사소통 방식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동료들의 성향에 맞게 대화하는 법을 알아갑니다. 뭔가 성격이 둥글둥글하다 이런 느낌의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배려, 이해, 포기.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만 더해져도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한층 높일 수 있죠. 근데 교육으로 끝나면 사실 휘발되는 게 좀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MBTI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책상에 그 이름표에다가 그 MBTI 유형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유형을 보면서 이분은 약간 이런 스타일을 원하는 걸 배웠으니까 조금 적용해 보려고 했던 사례들이 있다는 걸 들었고요. 실제로 한 팀장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뭐 회의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실 때 본인의 스타일로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런 식으로 자꾸 업무 지시를 하셨었는데 이 교육을 봐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달라지셨다, 뭔가 좀 배려하려고 한다, 이런 결과들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익히는 새로운 접근법. 성격 유형 지표는 누군가의 성격과 특성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닌 상대방 고유의 표현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 향상과 이에 따른 리더십 발휘, 또 타인을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대처하는 능력까지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MBTI. 때문에 이를 기업에 잘 적용하려면 각 기업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게끔 행동하게끔 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그 갈등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직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소통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MBTI 도구를 활용해서 아, 진짜 성격이 다르구나. 그리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가치관이나 행동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나와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내 일상에 녹여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 마주보며 일하는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고 협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선 먼저 나와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하며 기업의 협업을 이끌기 위한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성격 유형 지표. 이런 MBTI가 더욱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 MBTI에 관심이 많다는 성기원 회장. 그는 MBTI 전문협회의 회장이자 강사입니다.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고 진로, 취업의 설계를 돕기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고형은 그 공부가 나한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습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두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성기원 회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찾고 스스로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데 바로 이 MBTI 성격 유형 지표를 적용하고 있죠. 이 학생들이 MBTI를 통해서 좀 나를 알고 나의 성격을 알고 그것을 응용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학습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좀 그것을 통해서 좀 나한테 맞는 어떤 진로, 직업을 좀 탐색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땐 무엇보다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로 선택에 따라 남은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물론 평생 직업이란 개념이 없어지면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두세 개의 직업을 갖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환경과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과정이자 직업적 정체성을 찾는 결정적인 시기로 조력자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MBTI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MBTI를 직업이나 진로로 좀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과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외향과 내향이라고 하면 외향성은 좀 더 바깥에서 활동적이면 사람을 주로 만나는 걸 좋아하고 내향성은 좀 더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특징으로부터 좀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돼요. 물론 꼭 외향형이라고 이런 직업만 택해야 되고 내향형이라고 이런 직업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내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나한테 편안한가 그런 부분을 좀 MBTI하고 연결해서 확실히 이렇게 좀 학습을 하면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MBTI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나이대는 10대에서 20대층, 일명 MZ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한창 진로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한 나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이 MBTI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성격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MBTI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다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잘 아는데 특히 올해 열풍이 불었던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 활동이 어렵고 주로 혼자 있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알고 있던 MBTI에 더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나의 성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또 정보도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더, 청년들이 더 많이 이런 MBTI를 찾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내 행복을 찾는 일에 관심이 많은 것에 반해 세상의 경험은 다소 부족한 상황. 이때 MBTI를 통한 교육과 전문가의 솔루션이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나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데서 더 사람 만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그거에 맞게 진로를 찾았던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이럴 때도 아주 단골 질문이 너의 장점과 강점, 뭐 단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답할 때 훨씬 더 좀 더 풍성하게 그런 다른 사람의 장점 말고 이런 사람은 이런 특성을 가졌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MBTI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을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생애를 설계할 상담 도구로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MBTI를 다루는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겠죠. 이들은 MBTI 전문 자격자 협회의 강사들인데요.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그 활용법을 연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기의 사례들을 같이 나누고 그것 안에서 아이디어도 얻기도 하고요. 새로운 것들도 개발하기도 하고, 되게 연구의 목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성격 유형으로 만나다 보니까 사실 그 어떤 사회적인 옷, 가면 이거를 그냥 내려놓고서 만날 수 있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INTP의 특징을 그대로 표현을 해도 그대로 받아주고 하니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제가 또 도형 심리하고 연결이 첫 만남부터 MBTI 성향으로 인연을 이어온 강사들. 인식만 가지고 그래서인지 이들 모임 속엔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데요. 나도 강사다. 성향이 곧 명함인 이들. 서로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스스럼 없는 토론이 가능하죠.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MBTI가 저는 INFP 유형이고요. 이 유형의 특징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좀 다듬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저는 ENTP고요. ENTP 유형의 특징은 발명가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새로운 걸 개발하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MBTI 교육에 있어 각자의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올바른 해석, 그리고 상담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데요. 이미 이들을 통해 MBTI가 적용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 기업 교육, 청소년 상담, 영어 교육, 대학 진로 및 분노 조절 프로그램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MBTI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려는 이들의 노력이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뤄냈고
앞으로의 상담과 교육의 도구로서 성격 유형 지표의 가능성을 넓힌 겁니다. 나의 진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지금 힘든데 왜 힘들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나한테 하곤 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MBTI는 그 정답을 알려주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나다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해 주거든요. 나침반 같은 건, 근데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MBTI를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자신의 어떤 가장 나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나다운 삶은 무엇일까, 이런 방식,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께 MBTI가 굉장히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답이 없듯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도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단지 서로 다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나다운 모습에 맞게 적성을 찾아 진로를 결정했다고 해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길을 헤매지 않도록 MBTI를 통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특히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올바른 해석이 맞물린다면 MBTI는 분명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나대로 못 살잖아요. 내가 내 유형대로 못 살고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화가 되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내가 아닌 나로 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그런 계기?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 틀로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삶의 모습과 좀 마음까지도 좀 같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도구로서 서로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서로를 편 나누는 도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런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서 공감을 찾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불편을 느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격 유형론은 서로의 다름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지표를 제공해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물론 사람의 유형을 단순히 16가지로 구분할 수 없고 성격 유형 지표가 신뢰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다면 언젠가 MBTI의 본질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